자, 이제 비교 방식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그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이제 비준가액이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공시지가 기준가액 하면 되겠죠. 이거 이제 같은 비교 방식인데요. 이제 공시지가 기준가액. 이렇게. 일단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제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느냐, 얘는 거래 사례를 이용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비준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은 비준가액은 일단 거래 사례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표준지를 찾아야 되고요. 근데 그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사정 보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과의 차이만큼이 있으면 또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앞에서 우리 변동의 원칙 했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가치가 변하니까 그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하고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하고의 시점 간 차이가 있으면은 이 시점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차이가 있으면은 지역 요인도 비교해줘야 되고요. 개별 요인 차이가 있으면 개별 요인도 비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된 내용은 사시지계예요. 사시지계. 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요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례와 관련된 이론이 있고, 이제 각각의 개별 항목별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여기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론이 많지가 않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이론 부분이 좀 쉽습니다. 일단 475쪽에 의의에 동그라미 1번은 알아두셔야 되죠. 거래 사례 비교법의 뜻은 알아야 돼요. 의의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장단점에서, 자, 요거는 장단점이 다른 것보다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비준 가액 계산하는 게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른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장점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인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에서는 3번과 4번이에요. 3번과 4번. 부동산 경기가 극단적인 호불항의 경우 사례 가격의 신뢰도가 약해요.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달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2달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거래 사례를 지금 시점에 그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보면 돼요. 석 달 전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쳐볼게요.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거래된 사례를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하면 적당할까요? 지금 석 달 사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평가 가액하고 지금 할 수 있냐고요. 그때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때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걸 판단하려면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를 봐야 돼요. 앞으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보는 방법은 수익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이에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장래를 보지 않고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는 방법이 비교 방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설득력도 높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수입 방식은 왜 문제인가면 미래를 누가 알겠냐고. 내일 것도 모르는데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제일 설득력이 높아서 비교 방식이 제일 설득력이 높아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가 제일 좋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수입 방식이 제일 좋다 해도 이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평가하기가.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고양이의 걱정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 제일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우리 한번 그걸로 한번 해보자. 뭐라 그래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지. 그럼 누가 할 건데?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목을 달는데 고양이 목에다가. 근데 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아.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봐야 돼. 맞지? 말이야 맞지? 근데 장래를 어떻게 예측할 건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수익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설득력이 높은 거는 비교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나마 우리 중개사 시험이니까 이제 장단점, 비교 방식의 장단점만 이 정도로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선택 기준 있죠. 요거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이론. 요걸 사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래요? 이거예요. 요 뒤에 거 보고 선택해라. 요거예요. 뒤에 거 보고 선택해라.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고?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은 사정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닌지를 보고 선택해라 이거예요. 다음에 시점이 지금 다른 시점이면 기준 시점과 다르다면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 거래됐는지 확인이 안 되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 거래됐는지 확인이 안 되면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시점의 유사성이에요. 시점의 유사성. 6개월 전에 거래된 것도 있고 12개월 전에 거래된 것도 있다면 가능한 한 언제 거래된 게 좋아요? 6개월 전에 거래된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공식 외우고 있으면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뭐겠어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에요. 이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다른 말로 위치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위치 유사성 가지고는. 이거는 특히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공법상 용도 지역입니다. 공법상. 자, 우리 주택이 자연녹지 지역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녹지 지역에도 주택 있죠? 주거 지역에 주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주택을 평가하려면 사례가 주거 지역에 있는 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는 사례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비슷한 거예요, 지역.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 유사성의 의미는 지역이 비슷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개 더 한다면 사례가 인근 지역 사례라면 지역이 인근 지역이면 이 말이에요. 지역 요인이 동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복습할 때, 지난주 복습할 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그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이 동일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인근 지역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례가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 지역 요인이 어때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치가 1에 1. 인근 지역 사례일 때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 마지막. 그럼 만약에 사례가 유사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사지역이라면 이게 뭐 비교해야 되겠죠. 그때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해요.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대상 부동산이 단독이에요. 그럼 사례도 단독이라 해야 되겠죠.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라 해야 되겠죠. 이게 물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 뒤에 거는 거의 이론이 거의 없어요. 각각 개별적으로는 이론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고요. 다만 이제 477쪽에 이제 배분법 철거비 보정 이런 말이 있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요거는 이제 추가로 하실 분들만 들으세요. 나는 더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어도 돼요. 엎드려 주무셔도 돼. 왜냐면 여기 조금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배분법은 뭔가 하면은 대상 부동산이 낮이에요. 그럼 사례도 뭐가 제일 좋아요? 사례도 낮이가 제일 좋죠? 근데 낮이가 없어요. 낮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복합 부동산 사례를 찾았어요. 10억에 거래됐대요. 그럼 이 10억이 토지 가격도 있고 건물 가격도 있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가격을 따로 찾아내야 돼요? 토지 가격을 따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고 해요. 배분법은 그럼 결국 뭐예요? 복합부동산 사례 가격을 내가 평가하는 물건과 동일한 유형의 가격을 추출하는, 여기에서 복합부동산 사례 가격에서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물건과 동일한 부분의 가격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분법 그래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 4억이고 건물 가격이 6억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건물 가격을 찾아서 빼면 돼요. 먼저 뭐를 찾아서? 건물 가격을 찾아서 빼면 되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걸 공제 방식이라 그래요. 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얘네들의 건물 가격을 몰라도 사례 조사를 통해서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몇 대 몇. 몇 대 몇이라는 걸 조사해서 요 10억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돼요. 이걸 비율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면 하지 말고 안 아프면 해도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의도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철거비 보정하는 거 있잖아요. 철거비 보정하는 건 이것 다시 대상이 낮이에요. 사례도 낮이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좀 전에는 복합부동산 사례인데 이제는 건부지예요. 건부지. 근데 그 건부지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대상. 철거 대상인데 거래된 게 1억에 거래됐어요. 조건을 보니까 매수인이 철거해야 돼. 매수인이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1억에 거래를 해서 샀는데 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얼마만큼을 더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사용할 수 있어요? 철거비만큼을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나지로 산다면 얼마짜리로 살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지 사례 가격으로 바꿔야 돼요. 1억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철거비만큼을 더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야 나지로 거래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복잡하기도 할 거예요. 막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죠?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 더하지? 이렇게. 자, 이거는 옆에 얘가 1억짜리라면 얘는 얼마에 거래되느냐 할 때는 빼죠. 맞잖아요. 나지를 먼저 제시를 해 놓은 후에 건부지 가격이 얼마예요? 이럴 때는 철거비를 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1억에 거래됐고 건부지가 얼마에 거래됐고 1억에 됐고 철거비가 1,000만 원이라면 나지 가격은 얼마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건부지가 1억에 거래됐다면 나지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거는 1억보다 더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우리 건부 감가 할 때는 꼭 먼저 이걸 먼저 하고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1억에 거래됐다면 요거 지금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 이런 땅은 얼마에 거래될 거다? 더 좋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에 거래됐는데 더 안 좋은 땅 거래할 때는 9천에 거래될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지금 요거 1,000만 원이고 더 안 좋은 땅이 1억에 거래됐다면 더 좋은 땅은 1억 1,000에 거래돼야지. 이때는 더 해야 되지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뭐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거래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교실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이상해진다니까. 맞아 아니에요. 다 이렇게 거래할 거라고 다들 거래하라고 하면 아니 옆에 거 이거 옆에 내 땅보다 안 좋은 것도 1억에 거래했는데 내 거는 당연히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맞아 아니에요. 이게 1억에 거래됐으면 저건 더 안 좋은 땅이니까 더 싸게 거래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공부라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조금 깊게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478쪽에 이제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계산과 관련돼, 계산. 계산을 할 때, 계산과 관련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계산을 할 때 보정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보정치는 전부 다 기준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근데 기준이 이제 사례도 100, 대상도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사례가 어떠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례 숫자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사정보정을 한다. 사정보정치를 한다. 시점 수정치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사정보정치 한다.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되어서 1억이래요.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얼마였을까요? 하면 1억보다 비싸게 거래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비싸게 거래된 금액을 계산하려면 1억에다 곱하기 뭘 해야 되게? 사정보정치를 곱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 사정보정치를 곱해야 될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례가 했죠. 사례가. 그럼 사례 숫자를 빨리 봐야 돼요. 분모를 생각해야 돼요. 분모를. 20% 저가 했죠. 그럼 요걸 20% 낮춰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억 2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실수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억 2천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요 공식 따라 해야 돼요. 사례가 20% 저가하면 사례 숫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80으로. 대상을 100으로 이렇게. 8하고 관계 있는 숫자가 뭐였어요? 125, 1.25, 1.25. 그래서 1억 2,500이 돼야 돼요. 1억 2,500만 원에 요것의 20%는 2,500이거든요.
1억 2,500에 10%는 1,250이고요. 1억 2,500에 20%는 2,500이에요. 그래서 2,500 밑으로 내려가야 1억이래요. 근데 1억 2천에 20%는 2,400이에요. 그럼 1억 2천에서 2,400을 빼면은 1억이 안 되고 9,600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찾아서 하라고요? 주어를 찾아서 주어.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할 때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00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사례고 이게 대상이고 누구 숫자를 바꿔야 돼 이제? 대상 숫자를 5% 어떻게 바꿔요?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 됐나요? 이거 하면 이제 계산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자, 이제 계산 넘어가 보세요. 이제 계산 넘어가 보시면은 자, 우리 교재에서 자, 505쪽 볼까요? 505쪽. 505쪽에 14번을 보세요.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은 했죠. 자, 거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는 이것만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요 자리가 사례가 아니고 표준지예요. 네, 물론 표준지는 문제에서 줘요. 자, D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사정보정이 없어져요. 여기는. 왜냐하면 사례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표준지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 없어요. 다 수정했어요. 이미. 수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뭐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은 시지개밖에 안 나와요. 면적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도 안 나와요. 예, 굳이 나온다면 기타 정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잘 언급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지개. 그래서 표 시지개입니다. 예, 세 가지 찾으면 돼요. 시점 수정, 지역인 비교, 개별인 비교 이렇게. 자, 그럼 자 볼까요?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2015년 10월 24일. 소재지 등해서 A시, B구, C동 177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200점. 여기는 면적은 볼 필요 없죠. 제곱미터당 평가액이니까 면적은 볼 필요 없어요. 비교 표준지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200만 이렇게 2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줘요. 다음에 그거 읽어나가면서 쓰면 돼요. 그냥 지가 변동률은 A시 B구 주거지역이 5% 상승이에요. 5% 상승하면은 시점 수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1.0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5% 이제 할증되는 거니까 1.05. 다음에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이죠. 아까 인근 지역이면 이거 곱하기 1과 같은 거라 그랬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음에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자, 누가 열세요? 대상 토지가 5% 열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95잖아. 0.95 하라는 얘기예요. 0.95. 100분의 95니까 대상이니까 분자를 5% 낮추라. 그럼 95. 100분의 95니까 0.95죠. 자, 이렇게 쓰면 되죠. 100분의 55. 대상이 5% 열세.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 그럼 어떻게 해요? 100분의 120 하면 몇이야? 1.2.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 지금. 그럼 이거 곱하면 되지, 뭐, 이거. 이렇게 곱하면 돼. 뭐 어렵나,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240 조금 안 되죠? 240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 240이 조금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곱하면 240 조금 안 되니까 4번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24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왜 240이 안 되는 걸 금방 알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240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1.05와 0.95를 곱하잖아요. 곱하면 절대로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두 개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가 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는데 그 몇 가지만 써볼게요. 두 개를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의 짝을 볼게요. 더해서 20이죠. 더해서 20, 더해서 20, 더해서 20. 맞아요? 근데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해서 20이 되는 수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숫자를 곱하기 하면 몇이에요? 여기는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두 수가 같을 때예요. 그럼 이 두 수 더해서 몇이에요 지금? 두 수 더해서 2거든요. 두 수 더해서 2인데 제일 클 때가 1 곱하기 1일 때가 제일 크다고요. 같을 때가 1과 1로 곱할 때 1일 때가 제일 크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1보다 작다고요. 5% 더한 수와 5% 뺀 수를 곱하면 반드시 1보다 작다고요. 근데 그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죠. 예, 여기서는 1의 제곱, 여기서는 2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만큼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1 빼잖아요. 4 빼죠. 9 빼죠. 16 빼면 돼요. 25 빼면 되고.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했어요. 1, 2학년 때 다 했어요. 이 두 개 수를 곱해서 제일 클 때가 언제냐? 두 수가 같을 때다. 이거 다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다 했어요.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같을 때는 두 수가 같을 때예요. 등식은 요 두 수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도 있어요. 이게 240보다 조금 적은 거다 이렇게 240보다 조금 이렇게 그냥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계산기를 하면 되니까. 자, 이거 할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14번의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어휴 이거 어떻게 풀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읽으면서 써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숙달의 문제예요. 숙달. 아시겠죠? 자, 그 위에 것도 한번 볼까요? 13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 자, 일단 상승식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이 상승식은 서로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곱한다. 서로 곱한다. 자, 서로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는 했어요. 단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한다 돼 있잖아요. 사례를 100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내려가는 그 표에 있는 숫자들은 대상의 숫자예요. 대상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98을 뜻하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그럼 바로 옆에다가 지금 대상은 사례는 다 10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는 다 1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값만 생각하면 옆에다가 바로 뭐를 적을 수 있는가 하면은 0.98을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옆에다가.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한번 풀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뭘 적으면 돼요? 1.03. 세 번째는 0.99. 네 번째는 1.04. 곱하면 되는 거죠. 자, 확인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거 보세요. 사정 보정치를 묻고 있죠. 예? 사정 보정치를 묻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사례 분의 대상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인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서 사례가 있는데 대상이 없고 표준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대상은 있는데 사례가 없어요. 그때 표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얘를 대상 취급하면 되고요.
얘를 사례 취급하면 돼요. 대상하고 비교하라는 뜻이고 사례하고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가 그래요. 이럴 때는 얘를 뭐 취급하고 대상 취급하고 이럴 때는 얘를 사례 취급하면 이렇게 대상 한쪽이 없는 쪽을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사례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했죠. 사례가 지금 고가로 매입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000제곱미터가 1억이니까 제곱미터당은 얼마예요? 제곱미터당은 동그라미 3개씩 약분하면 10만 원이죠. 사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에요. 근데 인근에 표준을 줬잖아요. 그죠? 표준이 얼마예요? 표준이 8만 원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은 얘를 뭐로 보란 얘기예요? 대상으로 보란 말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가요. 10만 원 분의 8만 원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0.8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14번의 맨 밑에 개별 요인을 어떻게 했어요? 개별 요인 이렇게 했잖아요. 대상이 5% 열세, 대상이 20% 우세 이런 식으로 했죠. 그걸 항목별로 나누었죠. 항목별로 나누는 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 그러니까 그 13번도 평점법이에요. 항목별로 나눴잖아요. 가로 조건 어떻다, 환경 조건 어떻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무슨 법? 평점법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15번에도 무슨 법이에요? 평점법이죠. 맞나요? 자, 평점법인데 지금 여기는 종합적 비교법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은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아, 이렇게 있네, 여기. 아까 이게 이렇게 쓴 거. 항목을 안 나눴죠? 항목을 안 나누고 그냥 대상이 사례보다 5% 이렇게 했죠? 이 5%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짬뽕으로 들어와 있다, 이 소리예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이런 게 다 짬뽕으로 들어와서 요렇게만 하면 무슨 법? 종합적 비교라 그래, 종합적 비교. 항목을 나누면 뭐고? 평점법. 그냥 그거 이름만 체크하면 돼. 나머지는 됐어요.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됐고, 다 됐어요. 계산 문제도 됐고. 이제 뭐로 넘어가면 돼요? 이제 수익 환원법으로 넘어가면 돼요. 다시 가서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8쪽에 다시 가셔서 사정 보정이든 시점 수정이든 그 보정치 계산하는 거 사례분의 대상 원칙으로 하고 시점 수정은 아까 뭐 할증하는 거 했었잖아요. 1.05 이렇게 할증하는 뭐 이런 정도 하거나 하면 되고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479쪽에 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종합적 비교법은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하는 거고 평점법은 항목을 나누어서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객관적인 방법일까요? 이론적으로 물으면 평점법이 더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럼 됐어요.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해서 480쪽에 가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시지계, 시지계. 여기는 사시지계. 여기는 시지계. 표시지계입니다. 표시지계. 사정보정이 있다 없다? 사정보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건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수익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2개 했어요. 조금 그래도 할만한가요? 아니, 가끔 가다가는 그냥 빈말이라도 해주세요. 이러면 또 막 믿고 싶어요. 정말인 걸로. 자, 이제 수익 방식, 수익가액이에요.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수익가액.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장래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직접 하는 법이라 그래요. 직접 하는 법. 근데 장래 예상되는 매년의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각각을 할인해요. 할인. 각각을 할인. 이런 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렵겠죠. 각각을 다 10년이면 10개를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1년치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제 딱 우리 수준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깊게 못 들어가요. 이것도 깊어요. 들어가자면. 예,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요거는 이제 수익하는 법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여기 개념 이것도 알아야 되죠. 개념 동그라미 1번을 알아야 돼요. 자, 수익하는 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순수익을 짝짓기 한다면은 두 번째 줄에 환원하고 짝짓기 해야 되고요. 순수익은 환원하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건데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법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는 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수익하는 법의 구성 요소에서 순수익 환원율, 수익 환원 방법 있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죠, 요소가. 근데 이제 수익 환원 방법은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게 디귿이에요. 기억, 니은 요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디귿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또 깊게 들어가니까 일단 항목이 있다는 거, 한 3가지 있다는 것만 하고 우리는 여기에 2개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디귿은 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요 정도만 하면 돼, 우리는. 그 다음에 2번에, 가로 2번에 직접 하는 법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방금 했죠? 뭘 위주로 한다, 우리는? 직접 하는 법 위주로 한다. 그 나머지 방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요거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또 직접 하는 법도 넘어가니까 막 또 나누어지죠? 또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소득환원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녀환원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 15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출제됐는데 그게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15회 때 나왔어요. 합격률 0.7%. 전설의 시험이에요. 전교 1, 2등 하는 학생만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급이에요. 서울대급. 합격률 0.7%면 서울대급 맞죠? 서울대급이에요. 제가 다닐 당시에 70만 명이었거든요. 저하고 같은 학년이. 0.7%면 얼마죠? 77이 49. 4,900명인가요? 그죠? 4,900명. 서울대 정원이 5,000명이었어요. 서울대 정원 5,000명. 그러니까 4학년까지 2만 명. 2만 명이었어요. 서울대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합격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튼 자녀하는 법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장단점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장단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장점의 기억.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장래를 고르면 미래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하는 법, 기억이에요. 기억. 됐어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순수익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이론 정리하면 돼요. 그럼 순수익은 이론 정리할 때 2가지만 하면 돼요. 순수익에 대해서 이론 정리할 거 2가지. 순수익은 요건 있죠, 요건. 요건 1, 2, 3, 4번 있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안정화된 순수익 이렇게 합니다. 안정화된 순수익. 그 요건 기억, 니은, 디귿 1번, 2번, 3번, 4번 그 오른쪽에다가 묶어서 안정화된 순수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익 직접 하는 법은 앞으로 10년이 예상이 되더라도 10년치 거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처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년도를 계산해서 남은 기간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와 버리면 두 번째 년도에도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오고 세 번째 년도에도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과대평가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가 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치킨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됐던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월드컵 때 2002년도에 예? 그 해의 순수익이 앞으로 10년간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해는 어쩌다가 그 행사 기간 때문에 한두 달 장사가 잘 됐던 거지. 안정적으로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 거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면 2003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발생한다고 해버릴 거 아니에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어쩌다 발생하는 그런 순수익이나 어쩌다 발생하는 그런 비용, 이런 거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통상의 사용 능력과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굳이 안 외워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굳이 안 외워도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렇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외우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됐고, 그러면 이제 위에인가요? 요건 주의할 게 뒤에 있죠. 그 484쪽에 괄호 4번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자, 여기서는 순수익은 장래 발생할 순수익입니다. 장래가 키워드예요. 장래. 484쪽의 맨 위에 장래. 왜 그러겠어요? 조금 전에 수익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장점이 장래, 미래를 보고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거나 현재를 보면 안 되고 언제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 장래 순수익. 장래 순수익. 자, 일단 순수익은 주의할 것이 요거고요. 다시 483쪽에 가시면은 그 순수익의 산정이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이 나오죠. 근데 그 1번, 2번, 3번 이거는 사실은 1번, 2번은 별 신경 쓸 것도 없고요. 3번의 자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도 자녀법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요. 가유순전후 할 때 요 순영업 소득 있죠? 요렇게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요. 가유순전후. 그 자녀법이 다 이거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순영업 소득을 계산한 후에 가유순 계산했죠? 이렇게 1차적으로 계산한 거는 전체 순영업 소득이에요? 토지나 건물만의 거예요? 전체죠, 전체. 여기에서 토지 귀속분을 빼면 건물 자녀가 되는 거고 건물 귀속분을 빼면 토지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우리는 순영업 소득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순수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 어디서 다 했어요. 투자론에서 했잖아요. 가유순전후에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했죠. 여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환원율로 가면 되죠. 환원율이 이제 문제예요. 환원율이. 자, 이 환원율이라는 거는 일단은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했잖아요. 종합환원율 했죠. 투자론에서 종합환원율 했죠. 환원율 계산하려면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이게 종합이에요. 종합. 그리고 수익은 가유, 순전후 중에 어떤 수익이 나와야 돼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예?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한 거예요, 얘가. 요거는 총투자액분의 뭐 한 거라고요? 순영업소득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뭐로 되어 있다? 자본 회수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 요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총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요 8천만 원이 내가 다 번 돈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다 번 돈이 아닐까요? 8천만 원이 내가 다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업 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 빼요, 안 빼요? 아직 그게 안 빠진 상태죠.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2천만 원이 빠져야 되는 거라면 요 2천만 원은 내 투자된 10억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간 내가 이거를 운영을 한다면 이 10억을 회수하려면은 2천만 원씩 50년간 회수를 해야 돼요. 2천만 원이 1년, 5년이면 이렇게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50년 회수면 10억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천만 원이 이 속에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다 버는 돈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만 버는 거예요?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6천만 원만. 2천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 수익률은 10억에 대해서 6천만 원인 6%밖에 수익률이 안 되고 나머지 2%는 뭐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2%씩 몇 년 회수해야 돼요? 50년 회수하면 100% 회수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꼭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공식이 있죠, 지금. 484쪽에 공식이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일단 그 공식이 중요하고, 자, 다만. 자, 이게 보세요. 다만.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샀는 물건이 점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건물은 결국은 철거해야 되니까 건물에 투입된 돈은 결국은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내가 건물을 사서 끝까지 들고 가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짧은 기간 동안만 보유하다가 팔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10억에 사서 1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치 하락이 없죠. 그럴 때는 원금 회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버는 거지.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 50년 끝까지 가지 말고 한 5년 정도만 갖고 있다가 팔 때에는 어쩌면 10억에 사서 다시 1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뭐로 보면 돼요? 수익률 8%로 보고 회수율은 뭐로 보면 돼요? 수익률은 8%고 회수율은 0%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팔아서 회수가 다 되니까. 팔아서 100% 회수되니까 매년 버는 데서는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변화가 없다면 거예요. 가치 변화가 없다면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조금 전에 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회수율을 고려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 내가 살 때 금액보다 매수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내 원금이 주는 거죠. 내 원금이 줄어들면은 뭐를 고려해야 돼요? 회수율을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다 버는 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회수율을 따로 떼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럴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다 작다? 회수율이 0보다 커요. 플러스 회수율을 따로 떼야 된다고요. 그만큼 이쪽이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똑같다면 회수율이 뭐가 된다? 회수율이 0이 된다. 0. 다 버는 돈이다 그때는. 근데 만약에 매수 가격보다 오히려 매도 가격이 더 커요. 매도 가격이 더 크면 자 보세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수익률이 내가 손에 잡는 돈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8%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파는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익률은 10%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회수율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수익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얘기를 하지 말걸. 이론적은 그런데 이 마이너스 보는 순간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0보다 작아지거든요. 이건 요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외우세요 그냥. 이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원금 줄어들 만큼을 따로 떼야 되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큰 플러스 2%를 따로 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이해됐으면 파는 가격이 더 올라가면 반대잖아요. 부등호가. 그럴 때 회수율이 0보다가 작아진다. 반대.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게 돼요.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원금이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반대로. 안 되면 패스. 안 되면 패스. 자, 그게 그 심화학습이에요, 심화학습. 심화학습의 내용이 그거요. 안 되면 패스.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종류, 괄호 2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